안녕하세요. 올랜도 캠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렇게 제목 안에 다음은 CPI 지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악재를 찾으려면은 계속해서 찾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렇게 악재를 찾는 것보다는 기업의 이익의 실적에 더욱더 중요시 여기면서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주식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시장 상황 나눠보겠습니다. 다우는 0.81% 상승했고, 나스닥이 2.27%, S&P 500이 1.54%, 러셀이 1.01%로서 거의 다가 상승했는데, 나스닥이 일단 주를 이루면서 올타임 하이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셧다운에 대한 그런 지금 이제 해소가 됨으로 인해서 주가 자체가 거의 다가 반등되면서 올타임 하이로서 끝났다. 그런데 아직까지 러셀 같은 경우는 조금 힘이 없었다. 그 이유는 금리 인하에 대한 확정이 없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하나 보시겠습니다. 시장을 볼 것 같으면 반도체 중심으로 상당히 많이 일단 상승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반도체 중심으로 엔비디아가 5.7%, 그 다음에 브로드컴 2.5%, 그 다음에 AMD,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6% 이쪽으로 많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많이 하락했던 종목이 많이 지금 이제 상승했고, 그 다음 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도 많이 상승했습니다. 구글 엔지 메타도, 그 다음에 테슬라 이런 것도 많이 상승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빅테크 중심으로 많이 상승했던 하루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빅테크가 상승했죠. 그 이유는 빅테크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여기서부터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라이 릴리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씩은 상승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 주가 자체가 일단은 하락세를 딛고 다시금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의 퍼포먼스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갔던 것이 테크놀로지가 가장 많이 갔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좀 많이 갔죠. 2.34%, 그 다음 베이징 머티리얼스 2%, 그 다음에 컨슈머 시크릿 있죠. 경기 순환주 중심으로 좀 많이 갔던 것이 하루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경기 방어주 있죠. 그 다음에 리얼 이스테이트, 유틸리티 이런 것들은 조금은 내려갔다. 그렇게 가진 못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장세가 지금 이제 장이 가고 있는 방향이 기술주 중심으로 가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Fear and Greed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Fear and Greed에 Extreme Fear 돼 있을 때 이때가 지금 매수할 때고, 이때가 우리가 털고 나올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요번에도 마찬가지죠. 주가가 올라갔다가 큰 폭으로 꺾였습니다. 엔비디아 마찬가지로 180불에 한번 깨졌죠. 실질적으로 이때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왜 못 들어갔냐? 차트 보고 있고 돈이 마이너스 10,000불 이렇게 돈이 내 돈이 계속해서 많이 마이너스가 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돈을 갖다 투입하기도 힘들고 많이 빠졌기 때문에 들어갈 것 같으니까 더 내려갈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들어가지 못한다. 들어갈 때 뭐 분할로 매수를 이렇게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겠고, 들어가는 용기가 나타나는 것은 가격에 있는 것도 아니고 차트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일단 펀더멘털에 있다. 내가 그 회사를 잘 알고 있고 회사의 실적이 흔들리지 않고 있고 회사가 계속해서 실적을 내고 있다면 충분히 일단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겠죠. 좋은 주식이고 위험 주식에 한해서는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 펀더멘털을 가지고서 회사가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기업의 이익이 나타나고 있는지, 기업의 실적이 되고 있는지, 그것이 가장 큰 급선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집중하시면서 보시게 되면 빠질 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S&P 500의 지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고점 대비해서 내려갔던 폭이 있죠. 그거 자체를 한번 보시면 4% 정도 일단은 조정받고 다시금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누차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직전 저점에 있던 6,500까지도 한번 봐야 된다. 그것이 5%까지였죠. 그것도 닿지 않고 100일선에서 바로 올라가는 모양이 있었습니다. 물론 셧다운에 대한 그런 긴장감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해소가 되면서 주가는 반등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려면은 계속해서 돈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돈들이 들어오는 세력들이 계속해서 있다는 이야기겠죠. 빠질 때마다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유동성이 그만큼 강하다는 겁니다. 주가 자체가 그렇게 급격하게 빠지지가 않고 4% 뭐 3% 이렇게 하자마자 바로바로 급반등이 일어나고 있고, 조정폭이 그렇게 깊지는 않고 있는 현상이 있다. 일단 주가는 계속해서 달리는 중에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S&P 500이 지금 이제 21선을 돌파했죠. 거기서 가장 더 많이 올라갔던 종목은 아무래도 나스닥인지 나스닥 100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대신에 럭세는 가지 못하는 모양이 있죠. 그런 가운데 아직까지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실감은 없어져 있는 상태에 있다. 완전히 금리 인하하겠다.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가가 빠졌던 종목에서 많이 올라갔던 것은 역시나 나스닥 100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우도 그렇게 많이는 올라가지 못하는 모양이 있었죠. 그래서 나스닥인지 나스닥 100이 지금은 주도주의 형상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엔비디아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직전 저점을 일단 깨지는 않고 거기서 반등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 과매도권이 있었고, 아무래도 어제 못 들어갔다 하더라도 오늘 또 충분히 일단 빠질 때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었겠죠. 그렇게 이게 들어가는 이유는 빠질 때 들어갈 수 있는 힘은 아무래도 펀더멘탈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200일선에 계속해서 있고, 결론적으로 엔비디아 자체도 상승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승세가 꺾이면서 이거 자체가 여기서 꺾이면서 완전히 끝났으면은 조금 우리가 할 때는 AI에 대해서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모양은 나타나지 않고 바로 반등해버리죠. 그렇다면 AI가 아직까지는 일단 우리가 지금 현재 거품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팔란티어 한번 보겠습니다. 팔란티어도 마찬가지로 직전 저점에서 약간 깨고 나서 다시 올라가고 있었죠. 이것도 밸류에이션 해드렸고, 자, 마찬가지로 이럴 때 빠질 때는 조금씩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 있죠. 그래서 회사가 가고 있고, 물론 펀더멘탈이 상당히 지금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P 레이쇼로 봤을 때 아무래도 P가 상당히 높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담감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가 만약에 이렇게 옆으로 눕는다든지 내려가면은 그때는 우리가 팔아야 되겠죠. 펀더멘탈이 안 좋으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가면 이런 것들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반등될 수 있으니까 이런 자리 밑으로 내려올 때는 우리가 사서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시면 되겠죠. 오늘 올라갈지 내일 올라갈지 이런 것들은 모른다 하더라도 좀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는 전략들, 내가 가격이 왔을 때 그런 식으로 투자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이 기사를 하나 보시게 되면 주식이 핵심 기술적인 테스트를 통과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고, 지속적인 반등을 의미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전문 트레이더들이 말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번 주에 정부 폐쇄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고, 이로 인해 주가가 상승하고 금요일에 쾌적한 안도 랠리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금요일에 그렇게 되는 이유는 상하원이 일단 통과되고 대통령 서명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셧다운이 일단 금지가 되니까, 자, 그로 인해서 일단 주가는 상승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특별히 S&P 500이나 나스닥 이런 것들이 금요일에 중요한 기술적인 시험을 통과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4월 2일 처음으로 52평선 아래로 떨어졌고 반등하면서 그 수준을 유지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 또한 52평선 아래로 떨어졌다가 다시금 위로 회복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금 상승세로 돌아설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강세장을 다시금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촉매가 결합돼야 된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힘든 일주일을 보낸 후에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의 우려, 그 다음에 소비 심리가 악화되고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난주 시장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JP모건 같은 경우에서는 강세장이 다시금 상승 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세 가지 촉매제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첫 번째가 정부 폐쇄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들, 두 번째가 다음 주에 발표될 엔비디아의 실적이 있다는 것들, 세 번째가 연준의 일단 추가 금리의 인하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것들로 세 가지가 아무래도 주요 일단 상승의 원인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첫 번째가 정부 폐쇄가 끝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일단 최소 60%를 확보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금요일 정도 되면은 아무래도 셧다운이 끝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셧다운 기간 동안에 발생한 연방정부의 감원조치 일부를 되돌리는 내용을 일단 포함을 하고 있죠. 자, 그런 것들 주고받으면서 또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걸 하고 나서 또 1, 2월달, 또 2월달 되면 또 싸움을 해야 되니까 자, 그때까지 가서는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래서 일단 투표 결과 발표 후에 주가는 많이 급등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이번 폐쇄로 인해서 월간 고용 보고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미국의 경제지표 발표가 지연됐을 뿐만 아니라 경제에 대한 우려도 많이 커졌는데, 자, 그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사라졌다는 것들. 가장 큰 단기 촉매제는 정부가 재개할 것이라는 점인데, 이는 GDP 예측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주식을 뒷받침하는 유동성이 시장에 더 많이 유입될 수도 있다. 그 일시적인 유동성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했던 점이 있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일단은 회복세가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예정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11월 19일 날 실적을 보고할 예정에 있는데 AI 분야의 강자가 또다시 강력한 분기 실적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JP모건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엔비디아의 실적은 AI 관련된 우려를 완화할 뿐만 아니라 이번 분기 매출한지 EPS 성장률이 더 좋을 것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물론 밸류에이션 우려로 인해서 AI 관련된 모든 분야가 좀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CD그룹 이런 데서도 실적이 호조로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목표가를 210에서 220달러로서 상향 조정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상회하는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의 여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노동시장에서 고용이 예상치 못하게 급증하지 않는 한 아무래도 금리를 갖다 25bp 정도 더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뭐 고용이 그렇게 일단은 급등한다고 보기는 힘들겠죠. 지금 현재 모습 속에서. 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고용도 안 좋으니까 금리를 좀 인하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요번 9일과 10일로 일단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회의가.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도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주가는 좀 하락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금리 자체를 보시게 되면 다른 것보다는 이런 거죠. 금리를 본다면 우리가 방향성을 봤을 때 금리 방향성이 지금 올라가고 있느냐 내려가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12월 달에 하냐 안 하냐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계속해서 내려가는 입장이 있다는 겁니다. 금리 자체의 방향성이. 자, 그렇다면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내년에 선거 있죠.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내년 선거에서 트럼프 자체가 완전히 일단 끝내버리진 않겠죠. 자기 내림덕을 통해서 완전히 일단 자기의 정치 인생을 끝내진 않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금리를 내리면서 계속해서 주식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더욱더 일단 민생 쪽에 많이 집중하기 위해서 주식을 좀 등한시한다. 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자, 주시장이 등한시됐다 했을 땐 표를 잃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모두 다 일단 주가 투자에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포지로 원K 이런 것들이 다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무너지면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당선되기가 힘들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간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도 주가는 올릴 수밖에 없겠고 금리는 내릴 수밖에 없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더 빠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UBS에 따르면 S&P 500 지수가 2010년도 7,500까지 오를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UBS에 따르게 되면 인공지능 거래에서 엄청난 가치평가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지난주에 시장이 많이 상당한 압박을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주도의 강세장은 내년에도 새로운 고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본 시나리오에 따르면 S&P 500은 2020년도에 약 14%의 수익 성장에 힘입어서 7,500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거의 절반 자체가 기술 부분에서 나올 것이다.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기술 테크놀로지,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에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일단 시장은 안정세를 좀 보일 것이고 우량주가 우량주보다 더 좋은 성과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가는 종목이 계속해서 가다가 1분기 후반부터 시작해서는 1분기 후반이니까 뭐 3월 달이나 그 정도 되겠죠.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저품질의 경기 순환주로의 상승세가 예측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내년 3월 달까지는 이렇게 일단 우량주들이 끌고 가다가 3월 달이 지나서 2분기로 접어들게 되면은 조금 일단 지금 손바뀜이 나타나지 않겠나.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도 세계 경제가 성장할 것으로 믿고 있지만 관세가 미국 가격과 전 세계 수출에 영향을 미치면서 향후 4, 5개월 동안은 좀 부진한 시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3월 달까지는 가다가 한 중반기 정도 돼서는 조금 일단 주춤거릴 수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이번에 TSMC 일단 월별 실적 발표가 나왔죠. 자, 옥토버에 대해서. 자, 그거 한번 보시게 되면 2025년도 지금 이제 10월 달과 2025년도 9월 달 한번 비교해 볼 것 같으면은 지금 이제 MOM 기준으로서 한 11% 정도 증가됐다는 겁니다. 이것도 증가되고 있었죠. 그다음에 2024년도 지금 이제 YY 기준으로 했을 때 그때 10월 달 비교해 봤을 때도 16.9%가 증가되고 있었다. 자, 그 다음 또 보시게 되면 1월달 있죠. 2025년도 1일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2024년도 1일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입니다. 그때 2024년도, 2025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도 33.8%가 증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TSMC가 이렇게 받침되면서 증가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실적 자체도 역시나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정부 셧다운이 끝난다. 이번 주 안에 금요일 안에 뭐 상하원 통과되면서 트럼프 일단 도장 찍으면 끝나죠. 자,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남은 장애물은 어떻게 되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셧다운을 끝내는데 동의했던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걸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정부 부분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1월 30일까지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1년 동안의 자금을 지원한 이번 타이반에 대해서 몇 가지적인 잔존적인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특별히 이 협의회 또는 셧다운 기간 동안에 시행된 연방 직원들의 대량 해고를 취소한다는 것들 또한 1월 30일까지 추가 해고를 방지하고 연방 직원들이 받지 못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을 한다는 것들 셧다운의 촉발 요인이었던 오바마 케어의 보조금 만료에 대해서는 상원 표결을 갖다 12월 둘째 주까지 약속을 한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약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느 하나라도 또 삐끗하게 되면은 또 다시 일단 약간의 문제점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1월에 또 다른 일단 정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1월 30일까지 정부 일부의 자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약 2개월 반 후에는 다시금 정부 퇴세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1월에 또 다른 셧다운이 임박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끝없는 위기로서 몇 달마다 문제가 미뤄지지 않겠는가, 자, 이런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월 달에 가서도 좀 리스크는 좀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마이클 버리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클 버리는 하이퍼스케일러가 감가상각을 축소하면서 수익을 부풀리기 위해서 컴퓨터 장비의 유효 수명을 연장을 하고 있다, 내용연수를 연장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2016년부터 시작해서 2028년도까지 1760억 달러의 감가상각이 축소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 즉 말해서 2028년도까지 오라클은 수익이 예상보다 27%, 메타는 수익이 예상보다 21%가 증가될 것이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2020년도에 요때 일단 메타 같은 경우는 3년 정도 되었고, 그 다음 구글이 3년, 그 다음 오라클 5년, 마소가 2년이었고 아마존이 4년이었습니다. 자, 그랬던 것이 2025년도에 돌아서 지금 이제 그 6년씩 되고 있죠. 상당히 일단 지금 이제 내용연수가 많이 길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렇게 했을 때 뭐가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느냐, 디프리시에이션이죠. 감가상각의 내용연수가 길어졌다는 말은, 만약에 내가 지금 이제 GPU 있죠. 요 GPU 갖다가 한꺼번에 일단 비용 처리를 하겠다. 자, 그렇게 했을 때 50 정도가 GPU가 지금 50 정도 들어간다고 했다고 예측을 했을 때, 그럼 1년을 일단 한다면 50만에 50을 비용 처리해버리면 다 일단 비용으로 들어가면서 이익이 많이 줄어들겠죠. 자, 그런데 이걸 5년을 지금 이제 한꺼번에 한 게 아니라 6년이 아니면은 지금 10년을 했다 했을 때는 매달 일단 이제 5밖에는 비용이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달 비용이 5밖에 안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45라는 이익이 계속해서 발생이 될 수 있겠죠. 여기보다는 이쪽 이익이 더 많이 발생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버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이런 식으로 때 길게 이렇게 내용연수를 가져가게 되면은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거기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자체가, 여기는 지금 이제 3년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뭐 6년이나 왜 이렇게 되고 있느냐, GPU의 성능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으면은 더 빨리빨리 바꾸는 거 아니냐, 이걸 갖다 계속해서 쓸 수 있느냐.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틀렸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겠고, 자, 아무래도 이렇게 어느 정도는 수긍이 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자기 나름대로 했던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 뭐 이런 거 지적하는 데 대해서는 그렇게 나쁜 모양은 아니다. 자,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감가상각을 어떻게 일단 기간을 비교할 거냐.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산업별 또 회계기준별의 표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는 거지. 이게 뭐 기술이 앞당겨졌다 해가지고 감가상각을 또 줄인다. 자, 그런 건 아니죠. 어디까지는 일단 좀 회계적인 느낌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획 기준 아니면은 이제 IFRS 기준이 있죠. 영국 기준, 요 두 가지를 통해서 보통 일단 감가상각의 권장의 기간들이 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거기서 데이터 센터라든지 클라우드가 한 4에서 6년, 그 다음에 AIC라든지 HPC 이런 것도 있죠. 하이 프로세싱 컴퓨터 이런 것들이 4에서 5년 정도, 그다음 게임 개발이 3에서 5년 정도, 엔터프라이즈가 한 3에서 5년, 그다음 미국의 같은 경우에서 5년,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도 4에서 한 6년 정도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보통 한 6년 정도를 보고 있다는 것이 통념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참고로 본다면 이 정도를 하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 이렇게 회계법인들이 해서 하는 것이지, 자기 나름대로 막 그렇게 아무렇게나 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마이클 버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도 어느 정도는 일리는 가겠지만 회계상에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것들이 크게 일단 실무적으로 문제가 됐다. 자, 그렇게 되면 때는 아무래도 이런 회사들이 거의 회계법인에서 다 감사를 받고 있는데, 감사가 일단 적정 의견이 안 나오겠죠. 의견 거절이 나오든지 이걸 다시 고치게끔 하겠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모습 속에서 본다면 보통 이제 4에서 한 6년 정도를 주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현재 모습에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국채 입찰이 있었죠.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10년물하고 지금 30년물이 국채 입찰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발행액은 420억 달러, 그 다음에 30년물이 250억 달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B2 커블 있죠. B2 커블, 저건 일단 입찰률이 2.85, 그 다음에 이건 2.41대 1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번이 2.65보다는 좀 좋았죠. 그래서 입찰률이 조금 붙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뭐 비슷한 모양이 있었기 때문에, 자, 아무래도 국채를 사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조금은 있었다. 그 중에서도 인다이렉트 비들 있죠. 이거는 일단
간접 투자자, 즉 말해서 뭐 해외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60%가 좀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번에 수익률 하이힐드를 본다면 입찰률 자체가 4.117, 여기가 4.003이었죠. 10월보다는 조금은 높게 형성이 되고 있다. 입찰률 자체, 입찰의 수익률 자체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4.73으로서 저번이 4.65 있는데 조금은 높게 형성이 되고 있다. 금리가 인하된다는 그런 입장이 있었어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렇게 높게 형성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국채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들, 그 다음 계속해서 이자 수입에 대한 부담들, 앞으로 계속 재정적제에 대한 그런 부담들이 이런 데서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때문에 입찰은 나쁘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지금 10년물, 30년물의 금리는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한 페드의 무살렘이 이야기했던 내용을 한번 보시려면 노동시장은 완전 고용 수준이 근접해 있다, 냉각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그래서 경제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꽤 좋은 감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경제가 그렇게 나쁘진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도 나쁘지 않다, 그 다음에 일단 금리도 내려간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아무래도 주가는 상승할 여력이 많이 있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페드의 무살람이 이야기했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이블 마켓 있죠. 노동시장이 약간 지금 이제 상당히 완전 고용시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지금 냉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경제 자체는 상당히 프리굿한 센스를 가지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경제도 좋은 모양이 있고 금리를 내려간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시장 자체는 좀 좋은 모양이 계속해서 되지 않겠는가. 자, 우리가 일단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요 차트를 하나 보시게 되면 요 차트는 EPS의 성장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2025년도 1분기부터 시작해서 2025년도 3분기까지 있죠. 요때 모습 속에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가장 큰 폭의 2년 동안의 EPS의 성장률이 나타났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한 요번에 작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13.6% 정도 일단 상승폭이 일어났다는 거죠. 상당폭의 상승폭이 좋은 모양이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특별히 굿즈라든지 서비스 테크 분야 있죠. 이걸 다 합했을 때 테크에서 한 31% 정도가 증가됐다는 겁니다. 그만큼 일단 어닝의 성장 자체에서 가장 많이 올라간 것은 테크 주식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만큼 일단 테크가 많은 이렇게 성장해서 이익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또한 한때 지루했던 유틸리티 주식이 이제는 투자자들의 인기 주식으로 떠올랐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주식들은 앞으로 가장 큰 상승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어떤 주식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주식에는 NRG라든지 컨스텔레이션, 그 다음에 일단 비스트라, 그 다음에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 자, 요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런 주식들 중심으로 주가가 많이 상승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주식들은 지금 30% 이상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주식들 중에서 상당히 일단 상승 가능성이 돼 있느냐?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아무래도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상승 가능성이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특별히 목표 주가 대비해서 상승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틸리티 기업이 있는데, 자, 그것이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60% 이상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백셋이 추적하고 있는 19명의 애널리스트의 평균 목표 주가는 404달러가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한 13% 정도 약간 못 미치는 상승의 가능성이 있는데, 컨스텔레이션 같은 경우는 한때 강력했던 3마일 아일랜드의 원자력 발전소를 재가동하면서 현재 그린크레인 에너지 센터를 이름으로 변경하면서 마소의 전력을 판매할 계획에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봐야 될 회사는 지금 이제 에디슨 인터내셔널 EIX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발생된 이태원 화재로 인해서 책임 문제가 좀 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피해 주민들을 위한 보상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앞으로 막대한 소송이 좀 예상이 되고 있다. 이건 조금은 좀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평균 목표 주가는 66달러 정도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지금 앞으로 발생될 여러 가지 채무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 종목을 한번 더 NRG입니다. 이것도 91% 정도 주가가 상승했죠, 올해 들어서. 그래서 뉴저지 프린스턴에 있는데 휴스턴을 본사로 이전하면서 이번에 역시 매수세가 많이 유입이 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NRG를 분석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210달러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한 20% 정도 높은 수준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 이유로 본다면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고 분기 매출은 예상치보다도 2억 달러가 더 많았다는 겁니다. 경영진 또한 NRG 주식을 선호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자사주 매입을 갖다가 30억 달러 규모를 발표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가장 사랑받는 유틸리티 주식 중에 하나가 비스트라 에너지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27%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보통 이 22명의 애널리스트가 평균 목표 주가가 242달러로 제시되고 있다. 그래서 한 27% 높은 수준의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이유를 본다면은 비스트라 같은 경우는 장기 계약에 완전히 묶이지 않고도 높은 입찰자에게 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능력에서 비롯되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 자체가 상승할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현재로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PG&E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밝히고 있고, 특별히 이 유틸리티 기업의 평균 목표가가 21달러로서 지금 현재 한 29%의 상승 여력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무래도 일단 캘리포니아에 있었으니까 화재가 저번에 많이 발생했죠. 그래서 화재 피해 복구 비용을 충당한 동시에 전기 요금이 현재보다 오르지 않도록 노력 중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평가기인 피치가 PG&E에 대해서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주호 같은 경우는 PCG 주식 자체가 강력한 이익 성장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룹 내에서 P 레이쇼가 상당히 일단은 재밌는 가치가 많이 좀 할인돼서 거래되고 있다, 저평가되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더욱더 여력이 있지 않겠나,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다른 것보다는 여러 규제기관의 관련 결정을 인해서 조금 일단 경쟁사보다 또 낮게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 주가 자체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조금은 관찰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틸리티 회사가 있는데 어떤 회사들이 좋은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PG&E 있죠, PCG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일단 에디슨 요거 있고, 그 다음 PPL도 있고, 듀크 같은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듀크는 저도 일단 계속해서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 배당 성장률 또한 4% 정도 주고 있고, 물론 주가가 등락은 심하진 않습니다.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좀 안정적이라든지 배당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듀크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EV, RG, XER, 그 다음에 OGE, 그 다음에 DT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종목을 중심으로 한번 보시고 종목들 요 중에서 한번 찾아내 보는 그런 습관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중에서도 우리가 일단 좋은 종목들은 많이 있습니다. 자, 다음 AMD 한번 보겠습니다. AMD 애널리스트 데이에 있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AI 거래라든지 핵심의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AMD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화요일에 내일입니다. 그래서 3년 만에 처음으로 애널리스트 데이를 개최할 예정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것들에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숙지를 해야 되겠고, 자, AMD 같은 경우는 주가가 투자자들이 오픈 AI, 그 다음 오라클과 같은 AI 거대 기업들과 회사에 주목할 만한 파트너십을 환영하면서 올해 많이 급등을 했죠. 자, 그럼에도 지금 이제 4분기 가이던스를 발표한 이후에는 주가는 조금은 하락돼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오늘장은 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장세가 계속해서 갈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주가가 245불인데 한 267불까지는 일단 줄 수 있지 않나,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AMD의 상승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는 최근에 실적 발탕으로 해서 여전히 강력한 매출의 성장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GPU, CPU 이런 것들 포함하는 데이터 센터 사업을 통해서 전 분기 대비해서 전년 대비해서 한 22% 정도의 매출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특별히 투자가들의 기대감을 되살릴 수 있는데, 이번에 애널리스트 데이를 통해서 자, AMD의 AI 시장의 규모라든지 수익 및 마진의 전망, 그리고 새로운 고객 파트너십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게임 산업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향후의 제품 출시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할 수가 있다. 이번 그래서 애널리스트 데이가 그만큼 중요하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스타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AMD의 일반적으로 분석가, 자, 데이 이벤트에 있어서 강력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좋아는 하고 있는데 2022년도의 모델은 그다지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는 점에 유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기대치에 못 미칠 때, 자, 그때 좀 가능성이 또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치보다 좋게 나오는지, 자, 그런 것들을 살피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날의 회사는 3년 전과는 좀 다른 상황에 처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코로나19로 인해서 핵심 시장이 정상화되었고 인텔과의 경쟁 우위가 더욱더 강화되고 있다. AI 관련돼서 아무래도 오픈 AI에 대한 새로운 참여를 고려하면 더욱더 현실적으로 느껴지고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치 또한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대치에 충족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특별히 AMD 주가 추세에 대해서 훨씬 더 강력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입장에서는 AI의 템 전망을 놓고 총 시장 규모죠, 이걸 경쟁사 비해서 AI GPU 시장에서 더 큰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매수 평가를 주면서 목표가가 한 $300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비백 아리아이가 말하고 있기를 간단히 말해서 핵심 사업 부분 전반에 걸친 업데이트, 그 다음에 새로운 장기 있죠, 2019년부터 시작해서 30년도, 자, 요때 AI 템 시장 전망, 총 시장 규모의 전망이라든지 재무 목표를 기대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7,500억 달러에서 8,50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AI 가속기 이런 템 시장이 있죠. 그래서 2028년도 기준에서는 5천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상용 GPU라든지 ASIC의 비율 역시도 75대 28%, 25%로서 GPU가 훨씬 더 많지 않겠나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상용 시장의 두 자리 숫자 또는 550억에서 650억 달러 정도의 GPU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AMD의 AI 시장 점유율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한 전체 매출의 성장 목표도 25에서 30% 연평균 성장률을 봤을 때 이 정도의 증가가 되지 않겠는가. 또 마진이 낮은 GPU가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서 지금은 이제 그로스 마진 이런 것들은 53에서 55%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전보단 57%가 넘을 것이다. 그래서 GPU 마진도 상당히 좋다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GPU의 지금 이제 사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아무래도 또 운영 비용이라든지 이런 강도가 21에서 22%로 낮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OP 마진은 이전에 30% 중반이 아니라 30% 초중반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좋게 보고 있다. 특별히 템 시장 있죠. 총 시장 규모를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가져가는 포션이 많아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제프리스에도 매수 평가를 주면서 목표가를 300억 달러 주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DC의 템 시장이 이것이 1250달러 정도였는데 2022년도에 회사 전체의 템 시장은 300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상당히 많이 일단 시장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AMD가 올해 6월에 개최한 가장 최근에 어드밴싱 AI 행사에서는 DC AI 엑셀레이트만 템 시장 규모는 5천억 달러 이상이 예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2028년도까지 추론 수요는 3,750억 달러, 그 다음에 학습 수요가 1,250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만큼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는 이야기 되겠죠. 그래서 이 수출을 다시금 1조 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이미 더 큰 AI 기회를 갖다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지금 현재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웹푸시 마찬가지로 아웃퍼폼 주면서 목표가 290달러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품의 로드맵, 재무제표 그리고 전반적인 업계 동향에 대해서 이해를 높여줄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는데 향후 예상치에 큰 변화를 가져올지 자, 거기에 대해서는 좀 확신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AI 제품의 향후 매출의 총 이익률에 대해서 밝힌 발언이 EPS 추정치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를 해야 된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AI와 관련된 서브 CPU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향후 예상되는 템 시장 규모의 예상치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켄터 피츠제럴드 같은 경우는 과체중을 주면서 목표 주가 350달러를 주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AMD는 데이터 센터에서 CPU, CPI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출시될 렉스케일의 AI 컴퓨팅 솔루션이란지 성장하는 그 네트워킹 사업 그리고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는 ROCM의 소프트웨어 스택을 통해서 의미 있는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 행사를 통해서 AMD의 데이터 센터의 풀스택의 솔루션 로드맵을 실행 능력에 대해서 점진적인 확신을 제공하면서 10년 안에 수익 창출 능력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나타날 애널리스트 데이가 상당히 중요한데 거의 다 목표 주가를 갖다가 300불 이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 주가가 AI 버블로 인해서 하락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런 우려가 좀 과장된 거 아니냐.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제품에 대한 수요는 어느 때보다 높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 주가는 최근에 인공지능 버블에 대한 소문 속에서 많이 흔들렸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일부 리서치 애널리스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주가의 매수 기회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러 가지 매도 속에서 한 10% 가까이 하락을 했지만 월요일 아침에 좀 많은 회복 징후를 보이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특별히 기업들이 빅테크 기업들이 AI 지출의 계획을 확대했다고 발표하면서 투자자들은 AI 구축을 지속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부채라든지 순환자금 조달 규모 증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무래도 3분기 실적을 좀 10월 19일 날 발표된 것을 주목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수요가 많다는 겁니다. 수요가 없으면은 이런 식으로 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아무래도 수요가 많다는 뜻은 주가 자체가 상당히 상승의 여력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멜리우스 리서치 같은 경우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일주일 만에 모든 것이 바뀌었느냐 그렇게 했을 때 아마도 바뀐 거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매수 의견과 목표 주가를 300달러 유지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시드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가를 210달러에서 220달러로서 상향 조정한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칩 조집체의 유일한 문제는 엄청난 수요를 갖다 충족할 만큼 충분한 칩을 생산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고, 자 특별히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빅테크 기업들이 AI 월크로드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서 클라우드 컴퓨팅 부분에서 강력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2027년도까지 AI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가는 더 많이 달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하이퍼스케일러의 클라우드 총 매출은 2025년도에 변동폭이 커지고 있고, 기업이 AI 도입에 힘입어 2026년도에도 계속해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픈AI라든지 엔트로피카 같은 엔비디아 고객사들이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의문이 되고 있는 것은 오픈AI와 더불어서 오라클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부채를 통해서 자금 조달하는 거 아니냐,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알파벳이라든지 아마존, 구글, 메타 이런 데서는 아무래도 모두 양의 자유 현금을 가지고 있다. 그로 인해서 AI 인프라 구축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뭐 두 회사만 그렇고 나머지 회사들은 거의 다가 양의 자유 현금을 프리캐시프를 가지고 충분히 자금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AI 거품에 대해서 우려가 주가를 압박하고 있지만은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이번 분기에도 실적을 상회하면서 주가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지난 분기에도 월가의 주요 재무 예상치를 상회했고 앞으로도 기대치를 높일 것이라는 의미가 되고 있다. 이미 차세대 블랙웰 GPU를 갖다 6만 대 출하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이건 단기 상승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강력한 지표가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지속함에 따라서 3분기 매출이 월가 예상치인 550달러를 훨씬 상회하는 57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엔비디아 주가가 일부 반도체 경제사들보다 더 합리적인 수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포월드 P 레이쇼로 봤을 때 지금 28배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 브루도컴 같은 경우는 38배로 거래되고 있고 AMD는 37배로 거래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지금 밸류에이션도 좀 저렴하게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젠슨 왕이 다가올 실적 발표에서 다루길 바라는 몇 가지 핵심 주제가 있는데, 자 그거 자체가 수요 전망 자체가 AI 생태계 전체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물론 2025년도 한 해 동안 엔비디아의 수요의 상당 부분을 갖다가 미국과 중국이 엔비디아 칩의 중국 판매에 무관 제한적인 조치의 결과로서 좀 많이 사라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없이도 지금 이제 매출 가지고도 충분히 상승이 되고 있죠. 만약에 플러스 알파가 된다면 더욱더 주가는 많이 갈 수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중국이 AI 경제에서 승리하지 않겠는가, 특별히 미국보다 나노초 단위로 약간 뒤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중국이 앞설 수 있다. 자 그렇다면 더욱더 우리가 분발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를 통해서 아무래도 더욱더 많은 GPU가 미국에 많이 뿌려져야 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실적 발표 때 가장 중요한 것 자체가 엔비디아가 향후 2년 반 동안에 4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잉여 현금이 있죠. 그래서 프리캐시프로 이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자 그 계획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평을 구할 예정이 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엔비디아는 오픈AI, 코올리버 같은 기업들에게 AI 생태계에서 전략적인 투자를 해왔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이러한 자금 조달 관행 때문에 일부 투자자들이 좀 불안해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투자가 아무래도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는 탄탄한 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그렇게 냉소적이진 않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전략적인 파트너사로부터 예상되는 매출에 대한 자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캐시프로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고 또 어떤 식으로 전략적인 투자가 될지, 자 거기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